귀하의 주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방청석 맨 뒤쪽에서 한 명의 젊은 여성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22살의 김미영. 그녀가 입고 있던 것은 값비싼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검은색 블라우스와 청바지. 손톱 사이로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시멘트 가루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솔그룹의 정당한 상속자입니다. 미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순간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어올렸고 정장을 차려입은 변호사들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쳐갔습니다. 말도 안 돼. 그녀가 뭔데? 어떻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애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웅성거리는 소리들 사이로 한 명의 중년 남성이 놀란 눈으로 미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진수 회장. 그의 시선은 미영의 손가락에 끼워진 작은 반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20이 간 넘은 현장 노동자가 수백억 원 규모의 그룹 상속권을 주장한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혹시 이런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깐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들을 매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이 만났던 의외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좋겠고요. 자, 그럼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흘 전 오전 7시. 미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좁은 원룸의 작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옆에서 잠든 할머니의 이불을 다시 한번 덮어드렸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이네. 작은 한숨과 함께 미영은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여느 22살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아니 평범보다도 못한 현실에 지친 젊은 여성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현장 노동자가 곧 온 나라를 뒤흔들 폭풍의 중심이 될 거라는 사실을. 미영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낡은 작업복과 안전모, 그리고 이미 여러 번 기운 작업화. 거울 앞에서 잠시 멈춰 선 그녀의 시선이 오른손 약지에 끼워진 반지에 머물렀습니다. 작지만 은은하게 빛나는 그 반지는 할머니가 주신 유일한 갑오였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만 말씀하셨으니까요. 이건 내 할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거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오전 7시 30분. 미영은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지각하면 일당에서 돈이 깎이거든요. 하루 7만 원. 그 돈으로 할머니 약값과 월세, 그리고 최소한의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 도착한 미영을 맞이한 것은 차가운 시선들이었습니다. 야, 김미영. 너 또 지각이야? 현장 소장 김 반장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사실 미영은 지각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반장은 늘 그녀를 문제 삼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더 일찍 오겠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할 수도 있었지만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린 게 말대답은 안 하네. 그래, 오늘은 3층 자재 나르기부터 해. 3층까지 시멘트 포대를 나르는 일. 22살 여성에게는 버거운 작업이었지만 미영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남성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런 애가 왜 건설 현장에 나와? 카페에서 일하면 되잖아. 요즘 애들은 편한 일만 하려고 해서 말이야. 그러게. 우리 딸은 절대 저런 일 안 시킬 거야.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도 처음엔 다른 일을 찾아봤습니다. 카페, 편의점, 마트. 하지만 학력도 별 볼 일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는 그녀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할머니가 몸이 아프셔서 병원비가 계속 들어갔거든요. 당장 돈이 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삼삼오오 모여 도시락을 펼쳤지만 미영은 혼자 구석진 곳에 앉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가 그녀의 점심이었습니다.
미영아, 같이 먹자. 가끔 착한 박 아저씨가 말을 걸어주기도 했지만 미영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괜히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후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미영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청소를 하고 자비를 처리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등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런 고생도 언젠가는 끝날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야, 김미영. 뭐하고 있어? 빨리 와서 여기 치워. 또 다른 동료의 부름이었습니다. 미영은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온종일 이런 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은 대부분 미영의 몫이 되었습니다. 오후 6시. 드디어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미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들, 화려한 네온사인들. 저 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까요? 분명 자신보다는 훨씬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겠죠. 집에 도착한 미영을 할머니가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미영이 왔구나.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요, 할머니. 오늘 하루도 무사히 끝났네요. 미영은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앞에서는 절대 힘든 기색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녁은 간단했습니다. 라면에 계란 하나를 풀어넣고 김치 몇 조각. 그래도 할머니와 함께 먹는 저녁은 따뜻했습니다. 미영아, 미안하다. 할머니가 돈이라도 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건강하시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다른 또래들처럼 대학도 가보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꿈들은 사치였습니다. 당장 내일 일당을 받아서 할머니 약을 사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밤이 깊어가자 미영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 공고를 찾아보는 것이 요즘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혹시 더 좋은 조건의 일이 있을까? 내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지만 대부분의 공고는 경력자를 원하거나 학력 조건이 있었습니다. 미영은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오른손 약지의 반지가 또 한 번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이 작은 반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하지만 미영은 그저 평범한 갑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설마 이 작은 반지가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미영은 할머니가 곤히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작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매일 밤 쓰는 짧은 일기였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다. 내일도 열심히 일해야지.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평범하고 고단하고 별다를 것 없는 하루. 하지만 미영은 몰랐습니다. 바로 이틀 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미영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의 기침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침대에서 일어나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괜찮아. 그냥 목이 좀 간지러워서 그래.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습니다. 미영은 손등으로 할머니의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미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병원에 가요. 오늘 하루 일은 빠질게요. 아니야, 미영아. 그러면 안 돼. 내 일당 생각해봐.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돈은 나중에 벌면 되잖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드는데. 이것 때문에 병원 갈 정도는 아니야. 결국 미영은 해열제만 사다 드리고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할머니 걱정에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김 반장의 까칠한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김미영, 오늘은 화장실 청소부터 해. 어제 마무리 못한 거 다 치워야 돼. 네, 알겠습니다. 화장실 청소.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이었지만 미영은 묵묵히 청소도구를 들었습니다. 고무 장갑을 끼고 무릎을 꿇고 구석구석 닦아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지나가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애는 진짜 별걸 다 하네. 우리 딸이었으면 절대 못 시켰을 거야.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피함이나 자존심 같은 건 이미 포기한 지 오래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보다 생존이 더 중요했거든요. 점심시간 미영은 혼자 벤치에 앉아 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할머니에게서였습니다. 미영아, 열이 좀 내렸다. 걱정하지 마라.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미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할머니 연세가 벌써 70이 넘으셨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으셨거든요. 미영아, 혼자 뭐해? 뒤에서 박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장에서 유일하게 미영을 챙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박 아저씨. 그냥 할머니한테서 문자 왔어요. 할머니가 아프시다며? 괜찮으신가? 다행히 좀 나아지신 것 같아요. 박 아저씨는 미영 옆에 앉으며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미영아, 아저씨가 반찬 좀 줄까? 계란말이 많이 해왔는데. 괜찮아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뭘 그래? 젊은 애가 이런 것만 먹으면 몸이 상해. 박 아저씨는 계란말이 몇 조각을 미영의 앞에 놓아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아저씨. 이것도 별거 아닌데 뭘. 그런데 미영아, 넌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니? 또래 아이들은 다 대학 가고 그런데. 미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까요? 사실, 할머니가 다가 전부예요. 어릴 때 부모님을 잃어서요. 그랬구나. 그럼 할머니 혼자서 널 키우신 거야? 네. 할머니가 젊을 때는 시장에서 장사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몸이 안 좋으셔서. 박 아저씨의 표정이 안쓰러워졌습니다. 참 기특한 애다. 요즘 너 같은 젊은이 찾기 힘든데. 별거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정말 당연한 일일까? 다른 또래들은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며 공부하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데 저녁 시간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정말 약속하신 대로 저녁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간단한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단무지 몇 조각. 하지만 할머니가 직접 끓여주신 찌개는 어떤 고급 요리보다 맛있었습니다. 할머니 몸이 아프시다면서 왜 이런 걸 다 하셨어요? 우리 미영이가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미영아, 할머니가 젊을 때는 말이야. 정말 힘들게 살았어. 어떻게요? 전쟁도 겪고 가난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는 않았지.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었거든. 할머니의 손이 미영의 손을 덮었습니다. 그때 미영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가 할머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반지. 잘 차고 있구나. 네, 할머니. 근데 이 반지가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멀리를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내 할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거야. 언젠가는 그 의미를 알게 될 날이 올 거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하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할머니의 말씀은 항상 이렇게 애매했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만의 비밀이 있으신 것 같았거든요. 밤이 깊어지자 할머니는 일찍 주무셨습니다. 몸이 아프셔서 더 피곤하셨나 봅니다. 미영은 할머니의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할머니는 점점 나이가 드시고 병원비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자신은 아직도 아무런 기술도 학력도 없는 현장 노동자일 뿐인데 미영은 조용히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늘도 짧은 일기를 써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셔서 걱정했다. 다행히 좀 나아지신 것 같다. 박 아저씨가 계란말이를 나눠주셨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 힘내자. 그런데 일기를 쓰다가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뭔가 큰 변화가 곧 일어날 것 같은 느낌.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몸이 피곤해서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겠죠.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하지만 미영은 몰랐습니다. 바로 내일 자신의 평범한 일상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건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미영은 반지를 한 번 더 바라본 후 조용히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될 거라는 걸 꿈에도 모른 채. 다음 날 미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현장에 나갔습니다. 오늘은 할머니의 컨디션도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서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아침 작업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갑자기 현장에 낯선 손님들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들이었습니다. 저기 오는 사람들이 누구야?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건설회사 임원들인가? 아니면 투자자들? 김 반장이 급하게 달려와서 소리쳤습니다. 야, 다들 집중해서 일해. 중요한 분들이 시찰 나오신다. 그제야 미영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들이 현장 점검을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이런 날에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현장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했거든요. 미영은 더욱 신경 써서 자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철근을 옮기고 흩어진 공구들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쉴 수는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 반장이 공지했습니다. 오늘은 점심시간을 좀 늦춰서 1시부터 하겠다. 임원분들 점검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일해. 결국 미영은 평소보다 1시간이나 늦은 오후 1시가 되어서야 점심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현장 근처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진미식당이라는 작은 간판이 달린 소박한 곳이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이 자주 가는 곳이라 가격도 저렴하고 양도 푸짐했습니다. 미영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식당 안은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메뉴를 보던 미영의 시선이 다른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한 명의 중년 남성이 혼자 국밥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국밥을 먹는 모습이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분은 이런 곳에 자주 오시나 보다. 미영은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생각하며 주문을 했습니다. 아주머니, 돼지국밥 하나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려요. 식당 아주머니의 친근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영은 테이블에 놓인 반찬들을 보며 기다렸습니다. 김치, 단무지, 부추무침. 집에서 할머니가 해주시는 반찬들과 비슷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국밥이 나오면서 미영이 숟가락을 집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오른손 약지에 끼워진 반지가 식당의 형광등 불빛에 반사되며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구석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의 시선이 미영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박진수 회장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국밥을 먹던 숟가락이 그의 손에서 멈췄습니다. 마치 뭔가 충격적인 것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영은 그런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저분이 나를 그렇게 보시지? 미영은 당황스러웠습니다. 혹시 자신이 뭔가 실수를 했나 싶어서 주변을 둘러봤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박 회장은 계속해서 미영의 손을 응시했습니다. 정확히는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반지. 설마. 박 회장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절친한 동업자였던 김 회장. 그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선물했던 그 반지. 전쟁통에 겨우 구한 귀한 보석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김 회장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그의 가족들도 모두 뿔뿔이 흩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이 평범한 국밥집에서 건설 노동자처럼 보이는 젊은 여성이 그 반지를 끼고 있는 걸까요? 미영은 박 회장의 계속되는 시선이 부담스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분의 시선이 불편했거든요. 박 회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저 반지가 자신이 기억하는 그 반지가 맞을까? 아니면 단순히 비슷하게 생긴 다른 반지일까? 하지만 그 독특한 디자인과 은은한 빛깔.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그 반지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한번 물어봐야겠다. 박 회장은 용기를 내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미영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박 회장의 정중한 목소리에 미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죄송한데요. 혹시 그 반지 어디서 구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미영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서 반지에 대해 묻다니. 혹시 이상한 사람인가 싶어서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개인적인 물건이라서요. 미영의 차가운 대답에 박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궁금했거든요. 아, 제가 갑작스럽게 말씀드려서 놀라셨죠? 사실 그 반지가 제가 아는 것과 너무 비슷해서요. 아는 것과 비슷하다고요? 미영의 목소리에 약간의 관심이 담겼습니다. 네, 옛날에 제가 아는 분이 가지고 계셨던 반지와 정말 똑같아서요. 혹시 물려받으신 건가요? 그 말에 미영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던 것이 떠올랐거든요. 언젠가는 그 의미를 알게 될 날이 올 거다. 혹시 지금이 그 순간일까요?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할아버지의 유품이라고 하시던데요. 박 회장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품이라고? 그렇다면 정말로.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미영이에요. 김 씨라는 성을 듣는 순간 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거의 확신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그럼 혹시 할아버지 성함은? 미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가족사를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사람에게서는 위험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간절한 마음이 담긴 것 같았습니다. 김동우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박 회장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김동호. 자신의 절친했던 동업자이자 한솔그룹의 창업주였던 그 이름. 이제 확실했습니다. 눈앞에 앉아있는 이 젊은 여성은 김동호 회장의 손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박 회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김동호 회장의 손녀가 왜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희 할아버지를 아셨나요? 박 회장은 미영의 질문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30년 전의 일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스쳐갔습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아셨는데요? 미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해 아는 사람을 만난 건 처음이었거든요. 할머니 외에는 아무도 할아버지 얘기를 해주지 않으셨으니까요. 박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와 사업을 함께 했던 분이셨습니다. 사업을요? 네.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요. 혹시 앉아도 될까요?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회장이 미영의 맞은편에 앉자 식당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박진수라고 합니다. 진성건설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진성건설. 미영도 들어본 적이 있는 꽤 큰 회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그 회사의 회장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미영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한 회사의 회장과 마주 앉아 대화를 하고 있다니. 게다가 그분이 할아버지를 알고 계셨다니. 할아버지도 사업을 하셨나요? 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김동우 회장님은 한솔그룹의 창업주셨습니다. 한솔그룹요? 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솔그룹이라면 국내 굴지의 대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창업주가 자신의 할아버지라고? 그럴 리가 없어요. 저희는 그냥 평범한 가정이에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정말 그런 큰 회사의 창업주였다면 왜 자신과 할머니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겠어요? 박 회장은 미영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순수한 젊은 여성이 자신이 처한 현실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아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들어보시겠어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란스럽긴 했지만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동호 회장님과 저는 30년 전에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25살의 젊은 직장인이었고 회장님은 30살의 야심찬 사업가셨죠.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건설업체로 시작했어요. 회장님이 사업 아이디어를 내시면 제가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했죠. 정말 힘든 시절이었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일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정말 친한 사이셨네요? 네, 그냥 동업자가 아니라 형제 같은 사이였어요. 회장님은 제가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셨고, 저도 회장님을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박 회장은 잠시 멈춰서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그 반지, 회장님이 사모님께 프로포즈할 때 직접 만들어서 선물하신 거예요. 직접 만드셨다고요? 네. 그때는 돈이 별로 없어서 비싼 반지를 살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회장님이 직접 보석상에 가서 디자인하고 만드셨어요. 제가 옆에서 봤으니까요. 미영은 자신의 손가락을 내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접 만드신 반지. 그래서 할머니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셨던 거군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무슨 일 말씀이세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큰 회사를 만드셨는데 왜 저희는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거죠? 박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을 말해야 했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돌아가신 후요? 네. 회장님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면서 회사에 변화가 생겼어요. 박 회장은 잠시 주저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미영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조심스러웠습니다. 회장님의 동생분이 회사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삼촌이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박 회장은 말을 멈췄습니다. 김기철이 어떻게 형의 가족을 내쫓았는지, 어떻게 회사를 독차지했는지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미영의 간절한 눈빛에 박 회장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복잡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저도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제가 회장님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죄책감이었습니다. 미영은 박 회장의 표정을 보며 뭔가 큰 비밀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박 회장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지금 한솔그룹은 어떻게 된 건가요? 삼촌분이 김기철 회장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김씨 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였군요. 할아버지의 회사가 삼촌에게 넘어갔으니까요. 하지만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할머니는 이런 얘기를 안 해주신 걸까요? 박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도 할머님께서는 미영 씨를 보호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보호요? 네. 이런 일들을 알게 되면 괴로울 테니까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잖아요. 미영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셨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때 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영 씨, 혹시 할머님께 제 이야기를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이야기요? 제가 할머님을 뵙고 싶다고 말씀드려 주세요. 오래된 친구의 부탁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미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할머니께서 무엇인가 알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네. 할머니께 말씀드려 볼게요. 박 회장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제 명함을 드릴게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박 회장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미영 씨, 오늘 정말 뜻밖의 만남이었습니다. 김동호 회장님의 손녀를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미영은 명함을 받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운명일까요? 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영 씨,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 말을 남기고 박 회장은 식당을 나섰습니다. 미영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모든 게 꿈은 아니겠죠? 그날 저녁 미영은 평소보다 일찍 현장을 나왔습니다. 박 회장과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할머니께 빨리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의 모습이었지만 미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어머, 미영아. 오늘은 일찍 왔네. 무슨 일 있었니?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였지만 미영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할머니,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상한 일? 할머니가 뜨개질을 멈추고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점심 먹으러 간 식당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미영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과의 만남, 반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할머니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분 이름이 박진수라고 하셨다고? 네, 맞아요. 할머니, 혹시 아세요? 할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손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미영아, 그분이 정말 그렇게 말했니? 내 할아버지와 사업을 같이 했다고? 네. 그리고 할아버지가 한솔그룹이라는 큰 회사를 만드셨다고 하던데.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미영은 깜짝 놀라 할머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미영아, 이제 때가 온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앉아라, 미영아. 할머니가 숨겨왔던 이야기를 해줄게. 미영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 할아버지. 김동호는 정말 한솔그룹의 창업주였다. 미영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박 회장의 말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럼 왜 저희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후에 일어난 일이야. 아버지요? 내 아버지는 본래 한솔그룹의 정당한 후계자였어. 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회사를 이어받았지. 미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내 삼촌이 김기철이 모든 걸 빼앗아갔다. 빼앗아갔다고요? 내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김기철이 회사의 모든 권한을 차지했어. 그리고 우리를 집에서 내쫓았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분노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너는 겨우 5살이었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를. 미영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한솔그룹의 정당한 상속자였다고? 할머니. 그럼 제가. 그래, 미영아. 너는 한솔그룹의 진짜 상속자야. 내 아버지의 유일한 딸이니까. 미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해주신 거예요? 할머니는 미영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미영아, 할머니는 무서웠어. 김기철이 혹시라도 우리를 찾아내면 어쩌나 해서. 왜요? 그 사람은 권력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 아버지의 죽음도. 할머니가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죽음도 뭐예요? 아니야. 할머니가 괜한 추측을 하는 거야.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에서 미영은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 그럼 이 반지는? 미영이 손가락에 반지를 가리켰습니다.
그건 내 할아버지가 회사를 설립할 때 만든 거야. 가문의 상징 같은 거지. 가문의 상징이요? 한솔그룹의 진짜 주인이라는 증거야. 내 할아버지가 직접 디자인하고 만드신 거거든. 미영은 반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할머니. 그럼 박진수 회장님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하던데.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수가? 정말로? 네. 할머니를 뵙고 싶다고 하시던데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사람이 너를 알아봤다는 거구나. 저를 알아봤다고요? 미영아, 박진수는 내 할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였어.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 편이었던 사람이지. 그럼 왜 지금까지 연락이 없었던 거예요? 아마 우리를 찾지 못했을 거야. 우리가 이름도 바꾸고 숨어서 살았거든. 미영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제가 정말로. 그래, 미영아. 너는 한솔그룹의 정당한 주인이야.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이 있어. 그 순간 미영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굴욕과 무시, 어려움들이 모두 억울함으로 변했습니다. 자신이 건설 현장에서 천대받으며 일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에게는 원래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할머니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미영아, 박진수를 만나자. 그 사람이 도와준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걸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정말요? 그래. 이제 그만 숨어서 살자. 내가 누구인지 세상에 보여주자.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용기가 솟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22년 동안 감춰져 있던 자신의 진짜 모습. 이제 그것을 드러낼 때가 온 거예요. 네, 할머니.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게요. 그 밤 미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걱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김미영이 아니라 한솔그룹 창업주의 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미영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단순한 상속이 아니라 치열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처음으로 건설 현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머니와 함께 박 회장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약속 장소는 박 회장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진성건설 사옥 앞에 서자 미영은 긴장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곳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도 이런 세계의 일부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괜찮니, 미영아? 네, 할머니. 괜찮아요. 하지만 할머니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7년 만에 박진수를 다시 만나는 거였으니까요. 박 회장의 사무실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장식보다는 실용적인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회장이 문 앞에서 직접 맞아주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할머니께 향했을 때 두 사람 모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진수야. 너도 많이 늙었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원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소파에 앉자 박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회장님과 미영이 아버지를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김기철 그 사람이 너무 치밀했던 거지. 치밀했다고요? 미영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박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영 씨, 김기철이 한 일들을 알면 정말 화가 날 거예요. 어떤 일들이요? 우선 아버님의 교통사고부터 의심스러웠어요. 교통사고가요? 할머니가 박 회장을 말렸습니다. 진수야, 그건. 아니에요, 사모님. 이제 미영 씨가 알아야 해요. 진실을 모르면 제대로 대응할 수 없어요. 박 회장이 미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영 씨 아버지의 죽음.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기철은 형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계속 회사를 차지하려고 음모를 꾸몄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는 불가능했죠. 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돌아가신 후 아버님을 제거하려고 계획한 거예요. 증거가 있나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정황상 너무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았거든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미영이 아빠는 회사 일로 급하게 나갔어. 평소에는 절대 그런 시간에 운전하지 않았는데 누가 부른 거였나요? 김기철이었어. 긴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미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게 삼촌이라니. 그 후에 김기철은 더 악랄해졌어요. 박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사모님과 미영 씨를 집에서 내쫓았거든요. 어떻게요? 회사 지분과 재산에 대한 서류들을 모두 조작했어요. 아버님이 생전에 김기철에게 모든 걸 넘긴다는 가짜 유언장까지 만들었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미영이는 어렸고 나는 법률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거든. 저는 왜 도와드리지 못했을까요? 미영이 박 회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도 김기철의 압박을 받았어요.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김기철이 저에게 선택을 하라고 했어요. 사모님을 도와서 회사에서 쫓겨날 것인가, 아니면 입을 다물고 제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비겁하게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회사를 나왔죠. 미영은 박 회장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후회를 보니 오히려 안쓰러웠습니다. 박 회장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박 회장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미영 씨, 이제 제대로 싸워야 해요. 김기철에게서 당신의 것을 되찾아야 합니다. 가능한가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박 회장이 책상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는 17년 동안 준비해왔어요. 준비요? 김기철의 부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았어요. 회계 부정, 탈세, 그리고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 말이에요.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수야, 그럼 왜 지금까지 사모님과 미영 씨를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혼자서는 김기철을 상대하기 어려웠고요. 박 회장이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상속자가 나타났으니 상황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우선 법정에서 유언장의 진위를 다툴 거예요. 그리고 김기철의 부정 행위들을 하나씩 밝혀낼 겁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김기철이 가만히 있을까요? 박 회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방해할 겁니다. 위험하다는 뜻인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미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이 길을 가야 할까요? 지금까지의 평범한 삶이 더 안전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어젯밤 다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좋아요. 해보겠어요. 미영의 단호한 대답에 박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하죠. 어떤 준비요? 우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해요. 그리고 미영 씨의 신분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서류들을 준비하고요.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수야, 정말 괜찮을까? 김기철이 미영이한테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사모님, 이제 우리도 만만치 않아요. 저도 그동안 사업을 키워왔거든요. 박 회장이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이 우리 편이에요. 미영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박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와 저를 도와주셔서. 미영 씨, 이건 제가 회장님께 해드려야 했던 일이에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날 오후 미영은 처음으로 한솔그룹 본사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세운 그 건물을. 언젠가는 저 건물의 주인이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순탄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김기철은 17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미영은 다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싸울 거라고. 한 달 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미영은 처음 서보는 법정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긴장되니? 옆에 선 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조금요. 하지만 괜찮아요. 미영의 목소리는 한 달 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예전의 소극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당함이 묻어났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반대편에 앉아있는 김기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성. 미영을 보는 그의 시선에는 차가운 적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삼촌이구나. 미영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혈육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원수이기도 했으니까요. 모두 일어서세요. 판사가 입장하면서 법정이 정숙해졌습니다. 미영의 변호사가 먼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오늘 명백한 사실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김미영 씨가 한솔그룹의 정당한 상속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기철 측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이미 17년 전에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미영 측에서는 조작된 유언장의 증거들을 제시했고 김기철 측에서는 기존 서류들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재판장님, 저희에게는 특별한 증인이 있습니다. 미영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인을 출석시켜 주십시오. 법정 문이 열리면서 한 명의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성을 본 김기철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김기철이 중얼거렸습니다. 증인은 한솔그룹의 전 법무팀장이었던 이동기 변호사였습니다. 17년 전 김기철의 압박으로 회사를 떠났지만 양심상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증인은 선서해 주십시오. 이 변호사가 선서를 마치자 미영의 변호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께서는 17년 전 한솔그룹에서 어떤 일을 목격하셨습니까? 이 변호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김기철 씨가 형님의 유언장을 조작하라고 저에게 지시했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김기철 씨는 형님이 돌아가신 후 저에게 가짜 유언장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모든 재산과 회사 지분을 자신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으로요. 김기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계속 증언했습니다. 저는 양심상 그럴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김기철 씨는 제 가족을 위협했어요. 어떤 위협이었습니까? 제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쫓겨나게 하겠다고. 그리고 손녀딸이 다니던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미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김기철의 악랄함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가짜 유언장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양심은 17년 동안 괴로웠어요. 이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그때 김기철 씨가 실제로 만들라고 지시한 원본입니다. 제가 증거로 보관해왔습니다. 법정 안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김기철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이 서류가 사실이라면 기존의 유언장은 무효가 됩니다. 김기철 측 변호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 증언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17년이나 지난 일을. 하지만 이 변호사가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그때 김기철 씨와 나눈 통화 녹음입니다. 녹음기에서 김기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변호사, 형이 죽었으니 이제 내가 회사를 물려받아야 해. 유언장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줘. 하지만 회장님, 그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이 뭐가 중요해? 어차피 아무도 모를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고. 법정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김기철은 이제 완전히 패배를 인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기존 유언장은 조작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김미영 씨가 한솔그룹의 정당한 상속자임을 인정합니다. 그 순간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미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축하합니다, 미영 씨. 이제 정말로 시작이에요. 하지만 김기철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미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영아. 처음으로 김기철이 미영을 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삼촌. 미영도 처음으로 그를 삼촌이라고 불렀습니다. 너는 아직 어려. 회사 경영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배우면 되잖아요. 김씨 가문의 피를 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실패하면 모든 걸 잃게 돼. 미영은 김기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삼촌, 저는 이미 모든 걸 잃고 살아봤어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그리고 잠시 멈춘 후 말했습니다. 하지만 삼촌도 가족이니까. 회사에서 완전히 쫓아내지는 않을게요. 김기철은 놀란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원수로 여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관용을 베푸는 모습에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할아버지가 보고 계실 거예요. 가족끼리 너무 미워하는 모습은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고 김기철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미영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가 세운 회사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분명히 할 수 있어. 미영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배운 끈기와 성실함이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 회장과 할머니, 그리고 진실을 증언해준 이 변호사까지.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석 달 후. 한솔그룹 본사 40층 회장실. 미영은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건설 현장에서 올려다보던 그 높은 빌딩들을 이제는 내려다보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오전 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미영이 돌아섰습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네, 금방 가겠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미영은 할아버지의 사진을 마주쳤습니다. 한솔그룹 창업주 김동호 회장의 초상화. 할아버지를 직접 본 기억은 없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속으로 물어봤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임원들이 모두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대우가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앉으세요. 오늘 안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영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겸손함도 잃지 않았습니다. 먼저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임원 중 한 명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그것보다 더 시급한 안건들이 있지 않을까요? 미영이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가장 시급한 안건입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일해봤거든요. 그 말에 임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미영의 과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 회사가 먼저 모범을 보였으면 합니다. 미영은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임금 인상, 안전 장비 개선,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이 세 가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비용이 상당할 텐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직원들이 행복해야 회사도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미영의 단호한 태도에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미영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할머니가 보내주신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최고급 호텔 음식을 주문할 수도 있지만 할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가장 맛있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면서 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미영 씨, 아니 회장님. 오늘 회의는 어땠어요? 박 회장님, 저에게는 그냥 미영이라고 불러주세요. 더 편해요. 박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미영 씨. 그런데 임원들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설득할 수 있었어요. 역시 김동호 회장님의 손녀답네요. 미영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박 회장님,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은 아직도 꿈 같아요. 제가 이런 자리에 있다는 게. 박 회장이 미영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미영 씨, 당신은 이미 증명했어요. 지난 석 달 동안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잘해왔잖아요. 그래도 아직 배울 게 많아요. 그런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미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미영아, 오늘도 고생 많았다. 저녁에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 놓을게. 미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자신을 가장 사랑해 주시는 할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그냥 손녀딸이었습니다. 박 회장님, 오늘은 일찍 들어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무슨 일 있어요? 할머니가 저녁을 준비해 놓으신다고 해서요. 박 회장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가족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미영은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작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시절의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그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왜 그 사진을 책상에 놓아두세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요. 미영이 사진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때의 저도 소중해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집으로 가는 길에 미영은 예전에 일했던 건설 현장 앞을 지나갔습니다. 차에서 내려 잠시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마침 퇴근 시간이라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피곤한 모습을 보니 예전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미영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미영이 왔구나. 할머니, 저 왔어요. 여전히 좁은 그 집이었지만 미영은 이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보낸 소중한 추억들이 담긴 곳이었거든요. 저녁을 먹으며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오늘 회사는 어땠니? 좋았어요. 현장 직원들 처우 개선 계획을 승인받았어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역시 우리 미영이야. 내 할아버지도 그런 분이셨거든. 할아버지도요? 그래.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셨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회장님을 따랐지. 미영은 뿌듯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닮아간다는 말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미영은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그 반지의 모든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 할머니의 희생,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였습니다. 이 반지가 상징하는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가. 미영은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오늘로 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지 석 달이 되었다. 아직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꿈이 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꿈이. 일기를 덮으며 미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영은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자신에게는 꿈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걸. 그렇게 김미영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노동자에서 대기업 회장이 된 놀라운 이야기.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였습니다. 그녀가 어떤 회장이 될지, 어떤 꿈을 이룰지. 그건 앞으로 써나갈 새로운 이야기였습니다.